한국은 정말 지독한 나라입니다. 여기 40년간 정치학에만 몰두해온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은혜와 복수 모두 반드시 갚는 지독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팩트로 설명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해왔어요. 저는 전 세계 정치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집필했고 수백 번의 강연을 했으며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나라들이 우리 세계에서 중요한지 가르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평판에 대해 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주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 같은 큰 나라들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들 나라가 우리 세계를 만들어간다고 믿어왔거든요. 저는 그들의 정치, 경제,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몇 시간씩 설명드렸어요. 작은 나라들에 관해서는 솔직히 많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저 큰 나라들을 따라가기만 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강의할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강의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할 때도 간단히 한마디 던지곤 했죠. 한국은 그냥 중견 국가에 불과해요. 라고 손을 흔들며 마치 그 전체 나라를 가볍게 넘기는 듯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일본의 기술과 미국의 문화를 따라할 뿐 특별할 건 없죠. 그런데 어제 수십 년 만에 제 자신감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소처럼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만석이었고 저는 왜 어떤 아시아 경제들이 성공하고 또 어떤 경제들은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혁신적인 반면 한국은 그저 뒤따르는 존재라는 설명을 마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항상 똑똑한 학생 중 한 명인 엠마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엠마는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교수님, 엠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잊지 않을까요? 수십 년 전에 은혜까지도 꼭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보통 나라다운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언제나처럼 재빠른 답변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의 그런 행동이나 가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제 답변을 기다리는 듯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엠마,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라고 저는 천천히 말씀드리며 코 위로 흘러내리는 안경을 다시 쓸어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좀 더 조사해보고 다음 강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께서 모르는 게 있다는 걸요?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제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한국에 관한 모든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관한 책은 많지 않았어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들을 검색하고 수십 편의 기사를 인쇄했어요. 해가 지고 나서도 저는 읽고 메모를 하면서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책상 위에 쌓여있던 퇴직 서류들을 바라보며 이제 불과 2주 후면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글로벌 권력에 관한 같은 강연을 또 하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대해 읽은 내용들이 제 생각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전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에 비치는 캠퍼스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강의해오면서 이번에는 제 자존심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엠마의 질문이 마치 멈추지 않는 팽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한국은 오랜 시간 은혜를 기억할까요?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해 강의하면서도 이 질문은 한 번도 제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퍼스 근처의 작은 아파트는 책과 인쇄된 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발견한 사실들은 제게 충격을 주었어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중얼거리며
안경 너머로 눈을 비비었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잔을 집어들었더니 텅 비어있더군요. 제가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950년에 한국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은 공격을 받았고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병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제 강의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나라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필리핀 같은 나라들, 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 용감한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가 세계 정치를 연구해온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도움을 잊어버린다고 가르쳤었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짧다고요. 적어도 제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제가 지난해에 발표된 한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은 전쟁 때 도움을 준 모든 나라를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한국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에서 온 병사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초청해 방문하게 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서네요. 라고 저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체성의 일부인 거죠. 메모지는 손으로 빼곡히 채워졌고 책상 위에 램프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창밖을 비추며 제 발견들을 은은하게 밝혀주었어요. 특히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필리핀은 전쟁 당시 한국에 병력을 보낸 첫 아시아 국가였는데 수십 년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한국은 즉시 긴급물자, 의료진, 그리고 구호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의가 아니라 오래전 받은 도움을 기억해서였어요.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저를 가장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에 병력을 보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는데 그 대가로 한국은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무료 병원, 장학금, 그리고 기념공원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었어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죠. 지도책을 펼쳐 세계 지도를 바라보니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은 세대를 거쳐 그 은혜의 인연을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두 권의 공책을 가득 채워놓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때 도움이 필요했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선진국으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도움을 준 이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뻣뻣한 등을 쭉 펴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침 수업을 위해 캠퍼스를 건너는 학생들을 보며 혹시 제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나라들을 평가할 때 놓쳤던 본질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던 중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곧 있을 강의 시작까지 2시간 남았다는 알림이었어요. 창밖에 비친 지저분해진 제 모습에서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잠시 눈을 떴습니다. 저는 변치 않았습니다만 제 시각은 분명 달라졌어요. 40년 동안 무시해왔던 한 나라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평소 강의 노트를 챙기려고 하던 중 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 표준 강의 자료를 서랍에 다시 넣고 대신 한국에 관한 제 손으로 쓴 메모들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강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에 관한 평소의 강연 대신 저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은혜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자세히 듣고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어요. 엠마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더 깊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은 탐정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전략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지만 한국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외교정책, 기업관행,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터키를 보세요. 한국과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터키가 도왔던 기억 때문에 서로를 형제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술, 방위 협력으로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터키에 특별한 공장을 세웠고 터키 학생들은 한국에서 특별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두 나라는 군사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협력했죠.
1962년에 한 낡은 보고서를 보면 당시 한국은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로 묘사되었었어요. 흑백 사진에는 초가지붕의 초라한 집들, 신발도 없는 아이들,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최상위 국가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는 한국이 건설한 깨끗한 식수시설이 있고, 콜롬비아의 병원에는 한국이 기부한 의료 장비가, 필리핀의 학교에는 한국이 제공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네요. 라고 저는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략적인 감사입니다. 감정을 국가 운영의 한 부분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때 책더미에 부딪혀 바닥에 책들이 쏟아졌어요. 무릎을 꿇어 책들을 주우면서 또 다른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은혜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때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던 거예요. 2019년 일본이 갑자기 한국 기업들이 컴퓨터 칩 제조에 필요한 중요한 재료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일본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분노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조용히 자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았어요. 몇 달 만에 한국은 일본 재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외국 나라들이 한국 선박의 물류 운송을 막으려 할 때 한국은 더 나은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우주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때 한국은 자체 위성을 개발했어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자동차를 비웃을 때 한국은 현대, 기아 같은 이름을 내세워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로 제 머리는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전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치밀한 계획과 노력 그리고 놀라운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나라들은 힘, 돈, 그리고 이기심에 의해 행동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어요. 감사, 기억, 그리고 감성 지능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요. 교수회의로 걸어가는 길, 저는 마치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강의해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수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동료 교수님들은 제 은퇴 기념식에 관한 계획, 초청 손님 명단, 다과, 연설문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에 답했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한국 연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한국에 관한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 중 한 분인 윌리엄스 박사님께서 제 팔을 살며시 만지며 물으셨어요. 제임스 교수님, 괜찮으세요? 뭔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몰두 중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박사님께서 놀라며 새 프로젝트요? 그런데 교수님, 불과 2주 후에 은퇴하시는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건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하던 중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책을 꺼내 한국의 발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분명 다른 나라의 기술이나 모델을 배워 시작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끝이 아니었죠. 무기 기술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 장비가 오직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쓸만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라는 유럽 국가가 한국의 탱크와 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기들은 2차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저는 작은 방어산업 보고서의 미세한 글씨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때 한국산 자동차가 영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일본차의 값싼 모조품으로 비웃었었죠. 제 동생도 1990년대에 현대차를 샀다가 계속 고장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자동차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충전 시스템 등에서 유럽의 명품 브랜드와 견줄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들이 화면에 떠오르는데
예전의 값산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추종자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더가 되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컴퓨터 칩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작은 실리콘 칩들이 우리 현대 사회의 두뇌라 할 만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 칩들은 우리의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것에 전원을 켜고 끄게 만드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메모리 칩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값싼 모조품이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이나 최첨단 컴퓨터에 사용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저는 연구 자료 더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가 모방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무역 장벽, 기술 금수 조치, 전쟁 등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며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어둡게 변해갈 무렵 저는 또 하루 종일 연구에 몰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파 점심과 저녁도 거른 채로 말이죠.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패턴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과거의 고통과 받은 도움의 기억을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받은 은혜와 겪은 부당함을 모두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을 기반으로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저는 새로운 공책을 꺼내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은퇴 강연이 단 10일 남았는데 강연 주제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강력한 권력에 관한 강의 대신 40년 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에 대해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글쓰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엠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사무실 불이 며칠째 켜져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라고 엠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들자면 지저분하고 피곤해 보였겠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엠마, 전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 대해 새로 깨달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강의해왔지만 이번 질문으로 인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모두 엠마의 질문 덕분입니다. 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은퇴 강연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저는 수년 만에 이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제 마지막 강연을 완전히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엠마는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다주고 더 깊게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 도와주었어요. 대학 강당 뒤에서 대기실에 서 있으면서 저는 수많은 대화 소리와 북적거림을 들었습니다. 강당은 만석이었고 학생들, 교수들, 심지어 몇몇 언론인들까지 제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앞으로 걸어가며 제 동생 같은 얼굴들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오랜 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연은 제 인생 전체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무대 앞에 선 후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제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전 세계 정치를 강의하면서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나라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에 눈이 멀어 오직 가장 큰 나라들만 바라보며 한 나라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놀란 눈빛이 오갔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다니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정을 전략으로 발전시켰으며 도전의 분노 대신 혁신으로 대응했는지를 설명했어요. 또한 추종자에서 리더로 도약한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저는 손동작을 곁들이며 설명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기억이나 도전을 겪은 기억을 잊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죠. 제가 강의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점차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결국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뒤쪽에 앉은 한 학생의 질문을 받아 교수님,
한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다른 나라들도 그 본보기를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노보다 혁신이 강력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라를 크기나 과거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나라의 인격과 회복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한국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드렸지만 동시에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표도 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서울로 직접 가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이해해왔으니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세요. 엠마가 가장 먼저 신청하며 웃었어요. 교수님, 은퇴하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자.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데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오래된 지도와 강의 책들을 정리하며 짐을 싸던 저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설렘을 느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아직 배워야 할 것들, 이라고 적힌 새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여정을 마무리할 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호기심 많은 학생의 단 한마디 질문, 왜 한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기억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감사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통적인 국제 정치학 강의에서 군사력, 경제력, 권력 분포에 주목해왔지만 이번에는 한국가가 전쟁과 어려움을 겪으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국가 정책과 정체성에 반영한 사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1950년 전쟁 당시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도움을 단순한 예의나 기억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한국의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 있게 탐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는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 국가가 과거의 사건이나 외교적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미래 정책 수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국제 정치에서는 힘과 경제만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지만 한국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감사와 기억이 또한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도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전략적 감사가 보편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정치 체제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전반에서 역사적 기억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 및 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감성적 요소와 역사적 기억을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들이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전통적인 힘의 논리를 넘어서 역사적 경험과 감성이 국가 미래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 보지 못했던 곳에서 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제 자신도 다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감동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